선.
네. 들리십니까? 예, 예, 화면 공유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잠시만요. 예, 교수님 한번 해보시지. 아닌데. 보이십니까? 예,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또 하나님 도우신 중에 1학기 잘 보내고 오늘부터 2학기 신장내과 초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수님들께 원래 그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부탁을 못 드려서 첫 시간이라서 제가 짧게만 한번 기도하고 오늘 내과 초독 시작, 신장내과 초독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2학기 또 신장내과 초독 시작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시간 도와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허락해 주셔서 잘 발표하며 학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학기 동안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내과 초독, 신장내과 초독 첫 시간으로 이박 교수님께서 GN의 숏 리블, IJN의 프로페시, MGN, MCD, FSGS, 루푸스 네프라이티스까지 해서 오늘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제 첫 슬라이드 잘 보이시나요? 예,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동시에 다룬다 하면은 뭐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중에 이제 MGN, MCD, FSGS 세 가지는 전에 분과 초독하고 내과 초독의 일부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의 한 절반 가까이는 중복된 슬라이드가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KDIGO 가이드라인이 사구체 신질환이 2012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작년 여름에 리바이즈가 됐습니다.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틀린 그림 찾기 뭐가 틀릴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나의 연도가 다르고, 그다음에 뭐 글자가 좀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2012년에는 글로메룰러 네프라이티스라고 되어 있고 2020년에는 글로메룰러 디지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뭐 이제 우리가 사고체 질환을 얘기할 때 인플라마토리 디지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더 넓은 범위의 개념을 아우르는 뜻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은 이제 프랙티스 포인트라는 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소위 그 리코멘데이션 스트렝스나 또는 이제 퀄리티 오브 에비던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익스퍼트 가이드라인으로는 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라.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보면 이제 오른쪽 패널은 리코멘데이션 기존에 이제 좀 강력한 에비던스를 가진 것들이고 왼쪽은 프랙티스 포인트인데 위를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시스템의 리뷰가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것들이고 요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요거는 이제 에비던스가 상당히 있는 것들, 요거는 좀 부족한 것들, 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예, 먼저 총론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총론에 해당되는 이제 제너럴 프린시플이죠. 이 챕터에 몇 가지 살펴볼까 하는데 짧게 얘기합니다. 이 면역 억제제를 1.2-1 면역 억제제를 시작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는 24시간 유린 프로틴을 검사해라. 스팟 유린으로 하지 마라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1.3.1에 보시면 그 소위 이제 UA 해서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이그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RBC 모폴로지, 리널셀 RBC 캐스트, 뭐 에칸토사이트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이벨리션 해라. 그리고 1.3.2 보시면 혈뇨의 그 매그니튜드나 퍼시스턴스가 그 영향을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전에 많이 들었죠. 이 IgE 시증 같은 경우일 때 이제 뭐 온오프 한 그로스 헤마츄리아만 있고 평소에 헤마츄리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과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가 축적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지금 프랙티스 가이드라인까지는 아니지만 리코멘데이션까지는 아니지만 프랙티스 포인트 올라와 있고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가장 최근 게 비교적 대규모인데 중국에서 나온 자료인데 작년에 AJKD에 나온 자료예요. 이제 IJ 신증 환자 1,333명이고 메디안 옵서베이션이 45개월인데 맞추려 검사를 했는데요. 그냥 막 오토메이티드 한 방법으로 하는 검사가 이제 패널 A.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뭐죠? 그 수기로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수기로 검사하든 오토메이티드 어널리시스를 하건 간에 해마취ля가 없는 그룹이 경과가 좋다 그죠? 근데 보면 약간 더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냥 그 저기죠 뭐냐 그 매뉴얼로 하는 게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지만 뭐 통계학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늘 해마취ля가 있는 사람이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 환자한테 뭐 해마취ля는 그렇게 영향이 많지 않아요. 뭐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얘기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혈압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 때는 이제 프랙티스 포인트를 해가지고 120 미만으로 낮춰라 이렇게 이제 프랙티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년 봄에 그 KD고 BP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 되잖아요. 그때 이제 120에 그 120 밑으로 유지해라. 스탠다라이즈 오피스 BP로 해가지고 120 밑으로 유지해라라는 것이 이제 요 1년 사이에 가이드라인 리코멘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혈압이 얼마나 우리가 아이디어란 그 옵티멀 BP 타겟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정립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94년에 MDRD 스터디가 있었고 2000년대 초에 이제 ASK 스터디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타겟 BP가 130에 80이 어떻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좀 더 지나서 우리 잘 아는 2012년에 KD고 130에 80 알부민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스터디에서 130에 80이 많이들 제한돼 있었죠. 2015년에 스프린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20 얘기가 나왔었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120이라는 게 수치가 도출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혈압이 the lower the better 개념의 데이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최근의 것을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이게 우리나라 거고요. 주로 연세대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고 서울대 일부 있고 이제 금년에 AJKD 데이터입니다. 이게 이제 No CKD 스터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 2,000명 정도 메디안 듀레이션이 3.6년 정도 옵서베이션 했는데 네 가지 그 그룹으로 나눠서 봤는데 역시 혈압이 낮을수록 좋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스프린트 데이터를 뒷받침해주고 있고 금년에 2021년에 리바이스된 이제 BP에도 부합하고 이제 그런 결과입니다. 요거는 GN에서 이제 안티코아뷸레이션인데 나중에 또 살짝 나옵니다. 하이포알부미니아가 있으면 이제 스트롬보 엠볼리 리스크 올라가기 때문에 안티코아뷸레이션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알부민이 뭐 2.5 미만인 경우에 소위 블리딩 리스크를 어세스 해가지고 만약에 블리딩 리스크가 높으면은 와파린은 못 쓰겠고 차마 아스피린 써라. 그다음에 블리딩 리스크 높지 않으면 이제 그 와파린을 써라 하는데 이게 GNTools.com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주소가 안 나와요. 그래서 고글에 GNTools라고 치면 이런 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IJ 신청이고 예 우리 저 분과장님 명하시네요. 예. IJ 신청입니다. 볼까요? 이제 신청 초기 평가는 그 소위 말해서 일단 먼저 세컨더리 코즈를 먼저 배제하는 것이 1번이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옵시에서 MESC 스코어를 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프레딕션 툴을 이용해서 리스크 스트라티파이를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스트라티피케이션 하는 거는 그 구글에 QXMD 하나 띄고 IJ 네프로파시라 치면은 이런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건 제가 그냥 제 모바일에서 캡처한 거를 갖고 왔는데 몇 개 있죠. 보세요. GFR 넣고 BP 넣고 단백뇨, 뭐 나이, 인종, 뭐 ACE-inhibitor ARB 쓰고 있니? 그다음에 MEST 스코어, 그다음에 이뮤노 서프레션 하고 있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바이옵시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경과를 예측을 할래? 이게 물어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GFR 50% 디클라인의 이제 가능성이 60개월, 네가 입력한 60개월 후에는 9.16% 정도밖에 안 된다, 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리코멘데이션은 이거는 뭐 리프로한 사람들 다 아는 걸 텐데요. 단백뇨에 따라서 우리 ACE-inhibitor나 ARB를 사용하는 기준이 이전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1g 이상일 때 사용해라 이제 그렇게 권고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0.5g만 넘으면 바로 사용해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단백뇨가 1g 미만으로 감소하는 것이 아웃컴의 이제 서로게이트 마커로 우리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1g 미만으로 줄어들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하이리스크인 경우, 특히 이제 맥시멀 서포티브 케어를 함에도 불구하고 CKD 진행을 자꾸 보인다면 그때 이제 6개월 일정으로 해서 스테로이드 세라피를 좀 고려해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단백뇨 좀 나온다고 뭐 이렇게 바로 쓰는 거는 아니란 뜻이죠. 이제 맥시멀 서포티브 케어란 것이 뭐냐고 좀 나와 있는데 뭐 BP 조절 잘하고 AC-inhibitor ARB를 톨러러블한 최대 용량을 써보고 또 뭐 라이프 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해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1g 이상 계속 단백뇨가 나오면 이런 상태에서 이때 이제 GFR이 30을 넘는 이런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고려하는데 이때 이제 뭐 대사증후군이나 뭐 비만, 뭐 TB, HIV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 줄지 말지를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이제 여기 보시면 노드 어플리커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HBV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주지 말라고 되어 있고 일부 시로시 이런 경우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BV가 많기 때문에 이걸 그냥 HBS 안치는 양성이라 해서 그냥 무조건 주지 말라 하는 것이 과연 방법이겠느냐 이제 이런 좀 반론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HBV DNA 리플리케이션 억제하는 약제를 주면서 같이 치료하는 것이 어떻겠니 뭐 그런 일부 얘기가 있고 또 밑에 보시면 스퍼시픽 컨시더레이션에서 일본에서는 톤실렉토미 하는 게 조금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중국 사람들은 NF가 좀 듣는 것 같아. 뭐 이런 데이터들이 그 나라에 있으니까요. 나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랙티스 포인트 244는 이제 임신에 관한 얘기인데요.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임신 전에 그라스 블로케이드 이런 거 쓸 때 의사랑 꼭 의논을 하라. 이런 약들이 그 프레그넌시 해저드 카테고리의 카테고리 D 또는 X이기 때문에 완전 설명을 안 하고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단백뇨는 나오고 하면 이거 임신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환자가 물어보면 의사들이 좀 고민스러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논지인 것 같아요. 임신 전에 면역 억제제 요법을 열심히 시작해 보는 게 임신 중에 어쩔 수 없이 응급으로 부득이하게 면역 억제제를 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 낫나? 훨씬 유리하잖아. 그러니까 임신 전에 열심히 한번 그 면역 억제제로 조절을 해봐라. 이제 그런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음에 MGN 얘기 드릴게요. 2012년과 20년의 차이 중에 하나가 2012년에는 바이옵시가 필수였어요. 근데 2020년 들어오면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과 세롤로지컬 프레젠테이션이 부합되면 바이옵시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죠. 이게 바로 그 얘기죠. 플라투 엔티바디가 이제 양성이고 할 때는 굳이 꼭 필요하겠니? 뭐
거꾸로 그러면 플라토 엔티바디가 음성이면 바이옵시 꼭 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플라토 리셉터 엔티바디가 이제 있는 환자라도 이 발병 초기와 이제 레미션이 오는 그 즈음에는 혈청에서는 음성이지만 조직에서는 양성. 다시 말해서 조직에서 어차피 양성이니까요. 조직에서는 양성이지만 혈청에서는 그 기간에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클리니컬 데이터를 해석을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 2020년 MGN 가이드라인 중에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4단계로 나눈 거예요. 나눠 설명하고, 그 연재 이런 기준 중에 플라토 리셉터 엔티바디 타이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보시면 모더레이트 리스크는 50 미만, 하이 리스크는 150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엔티바디 타이터가 리스크를 가르는 또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리스크 주로 보시면 중요한 거 몇 개, 하이 리스크 얘기하면은 GFR 60 미만, 프로틴유리아가 6개월 이상 8g 이상, 플라토 엔티바디 이렇고,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 이건 이제 치료인데, 치료 역시 리스크의 4단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치료에 접근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면, 리투시마브이 제법 높은 위치에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겠고, 이제 이것이 이제 아직 퍼스트 라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퍼스트 라인으로 자꾸 이제 더 적극 접근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하이 리스크, 베리 하이 리스크로 갈수록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주로 치료의 근간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약 중에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그나마 GFR을 유지시켰던 에비던스가 있는 유일한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티코아듈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2.5 또는 2g 경우에 따라서 역시 뭐 내용은 같습니다. 이게 이제 GN2룰에서 브리딩 리스크를 어세스 해가지고 로 리스크면 와파린 주고 하이 리스크면은 그냥 뭐 하이 리스크면은 아스피린 정도로 유지해보자 하는 내용들이고, GN2룰스컴에 가면 안 나오고 요 뭐 그냥 구글링에서 GN2룰스를 치면 요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MGN을 이제 요약을 하면, 크게 큰 스트림만 요약을 하면 플라토 리셉터 엔티바디를 체크해서 있을 경우에 리스크를 어세스 해가지고 하이 리스크에는 바이옵시를 하고 이뮤노서프레션 고려하고, 없다면 뭐 당연히 키드니 바이옵시를 해서 리스크 어세스 해갖고 높은 리스크라면 당연히 이뮤노서프레션 해라. 이런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미니멀 체인지 디지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제가 전에 내과 초독 때 포도사이토패시라는 제목으로 초독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갖고 와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MCD하고 FSCS는 포도사이트 인조리를 특징으로 하죠. 그런데 포도사이트 인조리가 심하지 않으면 주로 이렇게 MCD로 나타나고, 한 중간 정도 손상이 되면 팁 베리언트 정도로 나타나고, 아주 심하고 하면 이제 콜랩싱 베리언트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스테로이드의 치료 반응도 달라지게 된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CD와 FSCS가 같은 연장선에 있는 질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임상, 양상, 뭐 치료 반응, 아웃컴 이런 것들이 공통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의 디지즈 엔티티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신 교수님이 수고해서 열심히 이제 우리 병원 20년 바이옵시를 해서 MGN과 FSCS의 이제 빈도를 봤더니 한 5 내지 10% 정도. 우리 병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다른 대형 기관들의 빈도를 뭐 경북대학에서도 했고 보니까 대개 한 5 내지 10% 정도 되고 우리 병원도 그와 거의 유사합니다. 진단은 이제 미니멀 체인지에서 진단은 바이옵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can only be diagnosed가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2012년 가이드라인에는 이게 명시적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시적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 내용들은 뭐 읽어보시면 그냥 잘 알만한 내용들이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미니멀 때 푸드 프로세스 이피스먼트가 생기잖아요. 발생한 기전은 이게 이제 T셀이나 B셀의 디스펑션 때문에 뭐 여러 사이토카이나 이제 여러 가지 엔티바디 등 솔로블
미디에이터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로컬, 그다음에 이제 사구체에서는 포도사이트 디스펑션 때문에 소위 엔지오포이틴 라이크 4 이런 것들, 또 뭐 CD80 이런 물질들이 포도사이트에서 발현이 증가되면서 포도사이트하고 바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디스럽션이 생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이페이스먼트 생기고, 또 프로틴 이려가 이제 확 늘고,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니셜 트리트먼트는 뭐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하이도즈 스테로이드예요.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잘 쓸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든지 뭐 고도비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시다시피 사이클로포스파인이나 CAN이나 MMF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쓰는데 이것만 써서는 안 듣고 이것과 함께 로도즈 스테로이드를 같이 써라 이렇게 지금 권고하고 있어요. 저도 몇 번 도저히 이거 스테로이드 없이 한번 써봤는데 처음에는 안 듣습니다. 그 레미션을 유도할 때는 하이 도즈를 또는 미디움 도즈라도 써야 듣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보시면 16주를 넘지 마라. 고용량 스테로이드 16주를 유지할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 전에 환자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거나 당뇨가 오거나 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되게. 그리고 중요한 거 레미션이 오면 바로 약 줄이지 말고 한 2주는 있다가 줄이기 시작해라. 그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 치료 방법은 뭐 개별화가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뭐 kg당 1ml를 데일리 줄 수도 있고 kg당 2ml를 에브리 아더 데일리 줄 수도 있고 뭐 피오를 줘도 되고 아이비를 줘도 되고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맞게 줄 수 있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요거는 예. 이번에 이제 2020년 가이드라인의 추가 부분 중에 하나 눈여겨볼 거, 뭐 그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워낙 이제 우리 당뇨 이런 거 많고 하니까 스테로이드를 대량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랑 자꾸 병합해서 쓰는 걸 연구하다 보니까 타크로림스가 이제 요즘 눈에 뜨고 있는데, 초기 치료에서 90% 리미션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뭐 추가 연구가 좀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 하나만 얘기할까요? 컴플리트 리미션은 GFR 정상이고 알부민 3점 이상이면서 데일리 프로틴 익스크리션이 3g 미만. 그다음에 프리퀀트 릴랩서는 6개월간 2번 이상 또는 1년에 4번 이상. 그다음에 디펜던시는 끊고 나서 2주 이내에 재발하는 거.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요. 릴랩스의 치료는 요거 제가 약자로 썼는데요. 프리퀀트 릴랩서 스테로이드 디펜던트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치료는 당연히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뭐 리투크시맙, CNI, MMF 이런 것들 다양히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제일 권고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게 자주 재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스테로이드를 다시 써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FSGS 이거는 이전 가이드라인에 FSGS 이전 가이드라인에 비해서 눈에 띄는 거는 프라이머리하고 다른 경우를 확실히 나누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FSGS는 바이오시 파인딩도 일치하고 임상적인 네프로틱 신드롬 둘 다 만족해야만 프라이머리 FSGS로 얘기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유전적 제네틱 FSGS 그다음에 뭐 세컨더리 뭐 바이러스나 드럭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컨더리 그다음에 세 번째로 FSGS UC undetermined cause 그래갖고 자꾸 나눠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클리니컬 매니페스테이션을 보시면 프라이머리인 경우에는 임상 양상에 주로 네프로틱이면서 프로세스 이페이스먼트가 굉장히 디퓨즈하고 많다. 반면에 다른 여타의 것들은 단백뇨의 정도도 다양하고 프로세스 이페이스먼트 정도도 다시 말해서 부분적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나눠서 자꾸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 2차성 감별이 꼭 필요하다. 2차성 감별 여러 가지 원인이 많지만 바이럴이냐 드럭이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다음에 유디스 네프론 다시 말해 리플럭스나 뭐 이런 것들 또는 심한 오베시티나 올리에즈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특히나 이들 중에
genetic 테스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의의가 뭐냐? 의의는 그 진단 자체를 물론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중요한데 불필요한 면역 억제 치료를 피할 수 있는 거죠. 써봤자 안 들을 건데 면역 억제 퍼부으면 환자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 저항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럴 때. 그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이게 유전성인 경우에는 신장 이식 후에 재발률을 예측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은 이제 포도 사이트에서 발현한 여러 유전자들, 뭐 유전 형태, 발현, 뭐 모습 뭐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다양하고 굉장히 원인이 많다. 그래서 이 진 패널로 검사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검사는 언제 해볼래?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는 에드로스온셋 인페시어스. 두 번째로 면역 억제 치료에 도저히 안 듣는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FSGS. 그다음에 원인 불명의 세컨더리. 네 번째로 임상 양상과 조직학적 소견이 특징적이지 않은 뭐인 것 같은데 뭐 조금 평소와 다른 거 뭐 이런 것들은 세컨더리의 가능성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연속인데요. 세컨더리 FSGS는 당연히 면역 억제 치료는 하지 마라. 그다음에 두 번째, 프라이머리 FSGS의 초기 치료는 마땅히 하이도즈 스테로이드인데 이후 감량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니멀 치인지와 치료법이 뭐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이 중요한 건데요. 스테로이드 쓰기가 어려운 경우에 대체약제로 MCD인 경우 많잖아요. 뭐 사이토크산도 쓰고 CNA도 쓰고 리투크시밥도 쓰고 뭐 쓰는데 FSGS인 경우에는 미니멀 치인지와는 달리 대체약으로 CNI에만 주로 에비던스가 있다고 합니다. 루푸스는 뭐 짧게 하고 끝낼게요. SLE에서 키드니가 인볼브 돼 있는 여부를 우리가 짐작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스파듀린 PCR에서 0.5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유린을 측정해서 역시 0.5 이상이면 바이옵시를 한번 고려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치료에는 기본적으로 금기가 없다면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기본적으로 사용해라. 그 다음에 이제 루푸스 네프라이티스 클래스 3, 4 이런 액티브한 경우에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IV 사이클로포스마이드가 주로 하고 이 사이클로포스마이드를 저 마이크로피노레트 모페틸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초기 치료한 다음에 아니면 스테로이드하고 이제 뭐 CYC나 MPA 같은 거 하고 난 다음에 메인테인 할 때는 MPA로 대체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should be placed on 이라는 말, should be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치료한 다음에 치료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래?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adherence, 약을 잘 먹는지 환자를 꼼꼼히 잘 살펴봐라. 두 번째로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한번 봐라. MPA 레벨 한번 체크해보라 그 얘기죠. 세 번째는 이제 리피트 바이옵시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포스트라인 레지멘, 예를 들어서 MPA를 썼다면 CYC로, CYC를 썼다면 MPA로 스위치해서 한번 치료해봐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뭐 CNA랑 병합해서 한번 해보든지 또는 리투크시맙을 추가해서 한번 해보든지 뭐 이런 답답하니까 이런저런 치료를 병합하게 됩니다. 예,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시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좀 말씀 주십시오. 예, 이막 교수님, 저 GN의 그 가이드라인과 전반적인 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또는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그 MGN,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MGN 재발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재발을 하면은 그 다른 세컨더리 트리트먼트로 넘어가야 되는지, MCD는 우리가 좀 명확하게 있는데, MGN은
어느 정도 재발하면은 세컨더리 트리트먼트 넘어가시는지 궁금해요. 재발 횟수나 기준이라기보다는요, 리스크 스트라티파이에서 하는 것이 큰 이게 그림이죠. 그러니까는 환자가, 아이고, 에- 환자가 뭐 재발하고 말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이 리스크 이 제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뇨가 6개월 이상 8g 계속 유지돼서 리투키마블을 쓰려고 이제 뭐 다 이제 뭐 환자 설명하고 이제 주려고 했는데 그때 스롬보엠볼리즘이 퍼왔어요. 폴모네리 스롬보엠볼리즘.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그냥 사이클로포스마이드를 바꾸고 뭐 지금 환자는 비교적 스테이블하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몇 번 재발하면은 뭐로 바꾸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보다는 리스크에 따라서 길을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교수님 제가 질문 있는데 그 IgA 네프로패시 같은 경우에 요즘 제한자 중에 보면 이게 ARB랑 그 오메가3랑 잘 쓰고 있다가 단백뇨가 슬금슬금 들면서 500mg까지 좀 봐줄만 한데 어떤 경우는 막 1g, 막 1500mg 막 넘어가는데 최근에는 그 한 1g이 좀 넘어가면 스테로이드를 한번 세게 좀 써보라 하고요. 최근에 더 스트릭트하게는 뭐 500mg까지 써보라 하는데 저는 아직 써본 적이 없어서 요즘 이제 이게 스테로이드 사용 이런 게 경험이 어떻게 궁금합니다. 예, 요거 내용이죠. 네네. 이 맥시멀 서포티브 케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그 하이 리스크 프로그레션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죠. 이런 걸 열심히 했는데 하이 리스크로 자꾸 프로그레션 되거나 하면 스테로이드 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1g 넘어가면은 뭐 스테로이드를 고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죠? 리스크 베네핏을 이제 서로 저울질 해가지고. 예. 교수님은 그 외래에서 쓰시는가요? 저는 한자도 안 쓰려 하고 뭐 해도 저도 뭐 써본 적이 없어서. 어, 잘 모르지만 정승 교수님은 스테로이드 좀 더 열심히 쓰시는 것 같고 저는 1g 넘습니다. 저는 주로 어, 쓰려고 합니다. 당뇨 없으면. 네. 환자한테 한 번 쓰는 게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뭐 살찌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쓸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6개월 코스로 쓰라 했는데 맥시멈 6개월이라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6개월 코스로 써라 하기 때문에 뭐, 뭐, 4개월 아까 무슨 MG한테 4개월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개념이 그 맥시멀 도즈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한 4주 먼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4주 이제 키자인 미리 주고 그다음에 빨리빨리 줄여갖고 6개월 말고 한 3개월 이내에 끊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연아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 IgA 신증 때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스테로이드 자주 쓰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는 하는데 네네. 이 1년을 못 가는 환자들이 꽤 많아요. 예, 예. 이럴 때 이제 그 면역 억제제 유지가 제일 너무 고민이 되는데 그 제가 그 수영원서에서 환자가 전원을 왔는데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 펄싱을 한번 몇 년 전에 하기는 했는데 우리 이식한 환자처럼 소론도를 반알을 지금 몇 년째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방법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 교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아자티오프린을 조금 더 선호해서 쓰다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MMF를 쓰기는 하는데 요즘은 MMF도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세컨더리 메디케이션 다시 말해서 뭐 CNI나 MF나 뭐 아자나 이런 거에 대한 에비던스들이 특히 IgA는 부족해가지고 뭐 리커멘데이션 수준까지 있는 건 없다고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IgA도 그냥 네프리틱 레인지 말고 네프로틱인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는 똑같이 이제 미니멀처럼 쓰고 리미션이 오면 저는 그냥 사이클로스포린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로스포린 쓰고 한 1년 스테이블한 상태에 1년 정도 최소한 유지하다가 줄여서 끊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역시 사이클로스포린은 재활을 잘하니까 그렇게 믿음직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게 뭐 FM은 뭐 교과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주로.
지금 네프로틱 신드롬에서 유지를 위해서 사이클로스포린을 쓴다는 레미션이 말씀이신 온 거죠? 다음에, 레미션 어치브 한 다음에. 네, 그러니까 네프로틱 신드롬이기 때문에 사이클로스포린을 쓰신다는 거죠. 예. 예. 이제 네프리틱, 그러니까 뭐 하루에 단백질 1g 뭐 음. 이렇고 하면 저는 그냥 ARB 뭐 열심히 올리고 뭐 그렇게 주로 보고 있습니다. IgA는 특히 별로 그렇게 크게 에비던스가 뚜렷한 게 없어서. 전번에 그 하버드 보드 리뷰에 있는 자료 금방 제가 급하게 한번 찾아보니까 IJ 신청이 있다. 아까 교수님처럼 아마 그렇게 하는 거 같고 보통 스테로이드 한 6개월 사용하고 안 그러면은 로도즈 스테로이드에다가 MMF 좀 같이 가는 치료 AMF가 좀 더 많아요. 사이클로스포린보다는 AMF가 좀 더 많이 많아갖고 있습니다. 특이한 게 지금 권하는 게 지금 아마 그 SGLT 이니비터가 지금 하펠리오 그다음 CKD 상태에서 아마 비급여로 인정이 된 걸로 돼 있는데 당뇨나 이런 게 없다도 IJ 신청에서도 자기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SGLT 이니비터가 효과 있다라는 게 좀 나왔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아마 지나가다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SGLT 이니비터도 한번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임상에서는 당장 뭐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한번 이제 기록을 보니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인증 비급여도 안 되죠. IgG 신청 때는 안 되겠죠. 신증. 신청 때는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것도 아마 IJ 신청도 향후에 아마 연구가 되면 그런 것도 좀 재밌는 결과가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김연아 교수님 혹시 코멘트나 저는 IgA 네프로패시 관련해가지고 이게 완전 양극단으로가 단백뇨가 많지 않은 IgA 네프로패시가 대부분이었고 아니면 아예 크레센트 GN으로 IgA 네프로패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사이클로포스타마이드 펄싱을 해본 경험은 있고 딱 한 케이스 젊은 남자분이셨는데 네프로틱 레인지에 프로페인유리아가 나와서 스테로이드를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 사용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당뇨가 와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그 스테로이드 반응도 별로 없고 해서 결국은 오래 쓰지 못하고 약을 끊고 그냥 이제 환자나 보호자분이 다른 면역 억제제 사용을 아예 원하지를 않으셔가지고 그냥 ARB만 유지를 하면서 끌고 오고는 있는데 생긴 당뇨가 스테로이드를 끊어도 좋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스테로이드 첫 번째 사용한 케이스인데 너무 사이드 이펙트가 심하게 와가지고 이후로는 스테로이드 사용한 케이스도 없기도 없었지만 시도를 해보기도 조금 너무 조심스러운 것 같기는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참 쓰면 쓸수록 참 우리 좀 뭐 옛날에 몰랐는데 참 무섭죠 스테로이드.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그 배환기 환자분 그 이식한 콩팥에 MGN이 생긴 환자 말씀드린 대로 리투키시마브를 쓰려는 찰나에 그때 이제 스롬보엠볼리즘이 심하게 와가지고 엘리키스 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사이클로포스마이드를 줬는데 그 당시 여러 가지 불안정성 때문에 사이클로포스마이드 펄스하고 뭐 또 메틸프레니sol은 펄스를 주기가 굉장히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컨다리 옵션으로 그냥 피어로 하루에 150mg을 유지를 했는데 환자는 레미션은 아닌데 붓이 빠지고 복수 다 빠지고 환자는 행복해요. 알부민은 아직도 2.0이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터는 하루에 150mg 피어로 한 달 주다가 지금은 좀 줄여갖고 100mg만 주고 있는데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전임 선생님, PK 선생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발표해 주신 이막 교수님 감사드리고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는지요? 보입니다. 예. 이제 참석자를 어떻게 남기가 싶지만 이제 이번부터는 이렇게 그냥 사진 찍어서 출석부로 제가 계속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학기 신장내과 초독 일정입니다. 초독 일정을 짜는데 애써주신 김연아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다음 주는 김연아 교수님, 박영창 선생님, 그 다음에 특성화 시점 4조 쉬고 그 다음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마지막 초독은 12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이막 교수님께 간단히 언급해 주셨던 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한 20년 동안 있었던 그 콩팥 조직검사 소견에 대해서 92년부터 2011년까지 그때 자료를 한번 정리했었고 총 그 그라프트 바이옵시 제외하고 한 800여 회 정도를 했었고 나이에 따라서 보시게 되면 임상 증상으로 보시게 되면 단백질 혈류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부종이라든지 기타 급성신손상 보통 나이가 많을 경우에 조금 달랐습니다. 보면 급성신손상은 높게 되었습니다. 1차 사고체 질환으로는 우리가 제일 많았던 게 IgA 네프로패스였고 의외로 MS 메산지알 프로렉티브 GN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논문 리뷰할 때 리뷰어들보다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다른 병원에도 나왔던 게 일부 예전에는 아마 염색이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됐는지 몰라도 메산지알 증식성 사고체 신염이 꽤 많았었습니다. 1차선 사고체 신염은 루푸스가 가장 압도적이고요. 기타 뭐 아밀로이도시스나 PSGN 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막 교수님께서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셨고요. IgA가 현재 가장 많습니다.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사고체 질환 그 신생검 환자 관련해서 후향 그다음 전향 연구로 해서 지금 저희 우리 병원도 다기관 코트 연구에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IRB 승인일부터 10년 목표를 하고 있고 전체 전국에서 한 1,800명 정도 모집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2년차까지 모집해서 한 70여 회 정도 현재 등록한 상태입니다. 현재 전국에 한 10개 병원 정도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 코그넷 얘기하시는 거죠? 코리안 GN 뭐 어쩌고 네, 뭐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체 책임자는 서울대병원 김동기 교수님 담당하시고 저는요 기관 책임자로 우리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그 바이옵시를 모으고 있는 상태라서 계속 모으게 되면은 그 관련되는 데이터가 나오면 아마 우리나라 전체 그 환자의 지행 관련된 좋은 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게 될 것 같고 우리 병원도 그 일부 이렇게 기여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1년차 길송희 선생님과 김연아 교수님 발표해 주실 거고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다음 주에도 오후 1시에 또 강의를 내과 초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또 발표를 잘 준비해 주신 이막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 교수님과 또 전임 선생님, 전공의 선생님, PK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